네, 가벼운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하지만 세모녀를 숨지게 한 사건처럼 스토킹은 인명피해, 또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올해 4월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법 시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편세림 변호사와 함께 이 법 내용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스토킹 처벌법, 경범죄로 분류될 때와 달리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건지 법 개요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라는 용어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여서 범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비해서 그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이고 또 피해자를 위한 잠정적 보호 조치 또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더욱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토킹 행위와 어떤 범죄의 그 어떤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어떨 때 이게 그냥 행위가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또 범죄 형태가 되는 건지. 네, 그 점에 있어서 사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법에 따르면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그리고 집 앞이나 직장,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예. 그리고 전자우편, 그리고 우편, 팩스,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서 물건, 음향,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 이러한 기타 등등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예. 그 이어서 이러한 스토킹 행위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네. 이게 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어떤 초기 증거를 모으거나 예.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층간소음이라든지 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행위가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대상 이게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정해진 겁니까?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지속적인 따라다님, 그리고 지켜보기, 그리고 물건들이나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따로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은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요. 사이버상의 괴롭힘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이 최대형이었는데 네.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돼서 위화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도 물론 폭행, 협박, 강요, 기존에는 형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관해서는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부가적으로 집 앞에서 지켜보면서 위협을 한다든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죠. 예.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부가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단순 남녀 간의 뭐 애정 관계로 인한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타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세모녀 사건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스토킹 범죄로 인한 그 참변을 함께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스토킹 당사자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라든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보호까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이 스토킹을 같이 당하고 있는 동거인들,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강력 범죄의 피해자로 같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법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그런 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100m 접근 금지 이후에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 100m가 또 너무 거리가 짧다. 뭐 네. 걸어가면 뭐 불과 1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호가 되겠냐. 네. 뭐 이런 지적도 언론에 다른 언론에서 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지만 가정폭력 그 방지법이나 아니면 성폭력 방지법 관련해서도 보통 100m 접근 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문제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이제 밝혀야 이제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삭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예. 사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하여야 처벌되어야 하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일단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스토킹의 경우에는 보통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 그리고 면식범의 소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보복의 위험 게다가 사회적인 그 관계망에 의해서 합의를 강요당하여 어쩔 수 없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스토킹 처벌법의 그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없애서 효과적으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그 대응을 하자는 그런 네.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네.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피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스토킹 피해가 9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70%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좀 줄어들 수 있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